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 등록 요건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수록 이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률적 기준과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랜드 자산 관리사는 쉽게 말하면 브랜드에 대한 개념과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표 관리를 하기 위한 상표법상의 어떤 법적인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갖추어야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브랜드 자산 관리사로서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표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조문에 대한 그 학습을 하는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상표법 현행법을 반드시 하나 프린트를 하시든 구하셔서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법제처에 해당 법명을 치면 법조문과 관련 파일들이 다 모두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시로 그 법 조문을 읽어볼 수 있도록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컴퓨터라든지 출력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대학생이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므로 기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 상표 관리에 있어서는 법적인 기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상표를 권리화하고 등록하고 또 등록된 상표를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교재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강의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습관들을 잘 길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상표 등록 요건에 있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먼저 전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상표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에 있어서는 식별력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식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 기능이죠.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식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상표의 기능인데 상표로서 유효하게 등록이 되려면 먼저 그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추었는가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식별력은 그 상표가 독자적인 표시 내지는 식별 표장으로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식별력이라고 하는데요. 식별력에 대한 내용을 상표의 등록 요건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법 제6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록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크게 객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 그리고 절차적 요건 이 3요소가 있으며 객체적 요건으로는 법 제6조에 등록될 수 있는 상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법 제7조에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주체적 요건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상표 권리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속이나 유증을 통하지 않고서는 재직 중에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라는 제한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절차적 요건으로
각 개별 국가 속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각 조약에 의해서 국제적 약속에 따른 절차와 또 준수해야 될 협약 등에 대한 내용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상표의 등록 요건 조항에 정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즉 개인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상표는 창작한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대표이사라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 회사의 법인명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등록이 유효한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장님이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상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산권 중에 유일하게 갱신제도를 두고 있고 갱신을 전제로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상표를 권리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상표는 누구가 주인으로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이름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이고 상표 브랜드를 관리하는 담당 실무자인데 사장님이나 회장님께서 상표에 대한 것을 하나 개발을 해서 이걸 누구의 이름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혹은 개인의 이름으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그 개인의 이름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리나 회사의 경영난, 어려움, 부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과 돈을 투입해서 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상 법인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해야 되겠죠. 상장법인과 일반적인 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법인은 법인의 이름으로 개인은 개인의 이름으로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상표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나 어떤 주인 입장에서 상표를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권유한다든지 상표에 대한 권리화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일반 소비자의 의식 수준 내지는 판단 기준에 의한다 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0강의까지 끝날 때까지 대부분의 상표에 대한 개념적 요소에 대한 그리고 적용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기준, 일반 공중의 판단 기준이라는 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상표는 시각적, 지금은 비시각적 요소도 인정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시각적, 일반적 수요자의 시각과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에 대한 부분을 판단 기준과 기본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식별력의 판단 시점은 상표를 등록할 때 등록 여부에 대한 결정 시에 식별력이 존재하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표는 실무적으로 뒷부분에 설명드립니다만 상표를 만들어서 상표를 절차와 요건에 맞춰서 특허청이라고 하는 권리부여기관에 신청한 날로부터 통상 9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할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상표 권리화에 들어가는 시간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 시점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식별력이 구축되어 있으면 좋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표 등록 요건의 그 첫 번째로 보통 명칭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상표는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자동차용 전구 이런 것들을 보통의 암시나 추론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 시각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보통 명칭 상표에 해당이 되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통 명칭 상표 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마찬가지 일반 수요자의 기준이고요. 국내 거래 실정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지 보통 명칭에 대해서 해외 기준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만 판단 기준이 되겠고요. 상표의 보통 명칭화라고 하여 처음에는 상표 권리로 출발을 해서 그 상품이 신상품으로 출시가 되었으나 그것이 오랜 기간 사용됨으로써 마치 그것이 업계의 보통 명칭화가 되어버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보통 명칭화에 따른 상표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판례와 법원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협소한 의미로 그 내용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이 되어서 상표 권리가 인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명칭 상표나 기타 제한적 상표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서 오랜 기간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한 사용에 따른 식별력 취득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상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법이 열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타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예로서 현저하다라는 의미, 좋다라는 의미의 슈페리어, K2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는 상표로 존재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주지점용 표장으로서 오랫동안 그 사업주가 해당 영역에서 사용을 해왔죠. 그런 사용이 오랜 기간 동안 산업계에서 영향과 매출과 광고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식별력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법이 식별력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착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는 이것을 꼭 쓰고 싶은데 상표 등록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보통 명칭에 해당이 되거나 여러 제한 요소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경우에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서 주지점용 표장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지점용 표장이 아닌 사용에 따른 식별력을 취득해서 마치 식별력을 갖는 상표권으로서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제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서 등록된 다음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굳이 산업계에서는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표에 대한 브랜딩 네이밍과 여러 가지 회사의 정체성과 맞아떨어진다면 그냥 표장 표식으로서 사용을 함으로써 후에 상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보통 명칭 상표의 다음으로 통상 관용 상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6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오늘 제5강은 교재 68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용상표란 무엇인가?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를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구나 쓰고 있고 법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 업계에서는 관용상표라고 하는데요. 가든, 각, 장, 원, 기타 이런 텍스니, 론이니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관용상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관용상표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 우선은 관용상표이어야 합니다.
특정 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 즉 범용 표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업계에서는 누구나 쓰고 있는, 누구나 씀직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표 이외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용 디자인, 자유실시 디자인, 이런 것들을 흔히 관용 디자인 내지는 관용 상표라고들 하는데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모든 구성 요소가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계별로. 이런 것들은 보통의 사용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의미하고요. 명시적으로 표현이 없으나 보통으로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은 보통 명칭 상표와 마찬가지로 동종업자 기준입니다. 즉 관용 상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수요자가 중간 거래자나 동종업자가 일반 수요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종업자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되고요. 지정 상품의 관계를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즉 거래계에서 류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타 기등록 상표의 관용 표장화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나 실제 거래계나 산업계에서는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표장에 대해서 다음 살펴보겠는데요. 관용 표장에 대한 것 외에 최근에 많은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기술적 표장이 되겠습니다. 기술적 표장은 흔히 말하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들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는데요. 뒷부분의 정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사과의 상표 대구, 산지 표시죠.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새우로 만든 새우깡 같은 어떤 성질과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기술적 표장인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한 상표의 표식적 사용에서 최근에는 상표이면서 성분과 효능, 품질에 대한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들이 기술적 표장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판단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표장. 우리 법 제6조 1항 제3호에 보시면 상표법에서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이런 새우깡이라든가 사과만 통째로 갈아 만든 이런 기업이 그 효능과 품질을 활용한 기술적 표장은 많이 활용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법 규정상으로는 보통 명칭이나 관용 상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표장 또한 우리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 표장에 대한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기술적 표장은 단순한 이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 표시를 말하는 기타 품질이나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이런 것들만으로 표시된 것들을 통상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권리 부여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적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활용하거나 강의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 보통 명칭 상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죠. 관용 상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 그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여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용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 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보통 기술적 표장의 경우에 단순한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로 독점적으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취급이라든가 기타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되 여기 보시면 슈퍼, 베스트, 디럭스, 스페셜 등 이런 것들 또한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기술적 표장에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기술적 표장에 있어서 서적의 제호, 서적의 제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책의 제목이죠, 그죠? 책의 제목은 상표법이 아닌 흔히 말하는 저작권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제1강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상표와 그 상표에 대한 브랜드 정체성과 히스토리를 콘텐츠로 정리했다면 그 또한 하나의 저작물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 그 책에 대한 제호, 제목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우리 기술적 표장에 있어서 제목 관련한 부분들은 저작 권리에 있어서는 통상 대부분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동일 제목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토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저작 권리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정기 사건에서 상표적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 경우가 있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상표적 사용이나 기타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착안하셔야 될 것은 상표권이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상표가 먼저 존재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저작 권리가 있는 것을 상표 권리화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더치라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저작 권리가 먼저 생긴 다음에 이후에 상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 법은 상표 권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 권리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표시나 내용들은 상표로도 존재하고 저작물로도 존재하고 디자인으로도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권리의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것이 회사 측면에서는 이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표 권리화 할 때에는 저작 권리화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있다면 허락을 득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마지막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 보시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저한 지리적 그 말대로 명칭을 뜻합니다. 혹은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부등록 사유로 합니다. 여기에서 핀란디아, 장충동 왕족발, 종로학원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서 등록되지 못하는데요. 다만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경주빵, 안동찜빵, 안동찜닭 등등 여러 형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가지고 활용한 상표들이 흔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든가 기타 서비스표에 대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는 주지조명 표장에 대한 개념을 배제하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2의 경우에도 히말라야에 있는 대표적인 그 고산 표시의 약어죠, 그죠? 약칭 K2라고 하는 것인데 오랜 사용에 따른 식별력과 그 의미가
하나의 식별력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상표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오랜 사용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용 요건으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이어야 하고 국가, 국명, 지역, 지자체 등 광역도시와 해외에 따른 내용들도 여기에다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이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일 것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관용상표나 보통명칭상표나 기술표장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은 일반 수요자의 기준에 의하고요. 평균적 인식기준이라고 하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기준과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면 본호에 해당이 되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는 불문한다. 관용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는 불문한다. 왜? 지리적 명칭이니까 그렇죠. 또한 여러 부정경쟁 행위 여부의 상표법상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학원 사건은 우리 상표법 관련된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자로서 이런 굵직굵직한 주지점용 표장과 상표에 관련된 분쟁은 후에 잘 알아두시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내용으로 또한 오늘 강의는 마감을 하고요. 다음 제6편에서는 이어서 계속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 제6조가 정의하고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지속될수록 법률에 대한 기준과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더하면 실무적 관리와 내용에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 정도 숙지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상표법에 대한 법조문을 계속 습관처럼 읽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메모하시는 습관을 계속 길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제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